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 있는 해안 경계부대의 방파제 실화괴담. 내가 있던 부대가 강원도에 있는 해안 경계부대였는데 해안에 몇 킬로씩 떨어져서 소초를 세우고 거기에 한 소대씩 들어가서 수십 킬로의 해안을 대대두개가 나눠 지키는 경계부대였어. 내가 있던 소대가 맡은 지역은 오른쪽은 1km 정도 해안 절벽이고 왼쪽으로는 백사장이 1km 정도 백사장 끝에 항포구가 있고 당연히 배들 보호하는 방파제도 있었지. 항포구는 당연히 민간인 지역이었지만 배타는 할배밖에 볼 수 없었어. 고기도 잡아서 다른 항구에서 팔고 돌아오기 때문에 일반인은커녕 고기 손질하는 할미조차 볼 수 없는 조용한 항구였지. 주간엔 첨탑 근무라고 우리가 맡은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초소만 근무를 들어가거든. 내가 그거 근무하는 날이었지. 그늘도 배 한 척도 안 나가고 바람 좀 부는 날이어서 경보는 태풍 아니면 잘 안 걸리니까 풍랑주의보 정도였을 거야. 방파제도 집중 감시구역이라 쌍안경으로 자주 보는데 거리상으론 1km지만 쌍안경으론 한 20m 전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방파제에 웬 남자 한 명이 들어선 거야. 태풍 오거나 바람 심한 날은 방파제로 끊임없이 파도가 들이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는데 그날처럼 어쩌다 한 번씩 방파제로 파도가 들이치고 그런 날이 오히려 더 위험해. 외지에서 온 일반인들은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따뜻한 날씨에 바다만 봐서 바다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파도가 별로 안 높다고 방파제에 들어갔다가 재수없게 가끔 들이치는 파도에 휩쓸리는 일이 종종 있어. 방파제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있긴 있지만 흔히 보는 높이 50cm 정도에 딱히 경고 문구도 없고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삼각형으로 된 철봉 바리케이트 알지? 그거 하나 있는데 사람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지. 항포구에 있는 해양출장소가 관리 감독하는 건데 군대에선 터치할 수 없거니와 뻥 뚫린 방파제에 철책을 치고 자물쇠를 채워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놔두는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딱 보기에도 위험해 보여서 상황실에 보고했지. 방파제로 민간인이 들어갔는데 위험해 보인다고 말이야. 근무 서면서 파도가 몇 번 들이치는 거 봤는데 또 언제 들이칠지 모르니까 빨리 출장소에 연락하라고. 참고로 항포구는 민간인 지역이라 군인이 통제 못해서 경찰이 해야 되거든. 내가 상황실 연락한 지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서야 경찰들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 상황실에서 바로 출장소 직통으로 연결되니까 한 30초 뒤쯤엔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지. 전화 받고 나오는데 뭔 시간이 그리 걸리는지. 그 사이에 난 쌍안경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말이야. 그 잠깐 사이에 드는 생각이 이대로 저 사람이 방파제를 무사히 빠져나오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된 일이고 만약 저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면 사건이 되고 당연히 상급 부대로 또 보고가 갈 거고 그럼 근무자였던 내가 못 봤으면 내 잘못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 당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보고한 것은 포상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마침 경찰이 방파제 입구까지 방파제 도착해서 남자를 부르면서 손짓하는 장면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경찰 왔다고 보고하려고 쌍안경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 정말 영화처럼 방파제 위로 파도가 5m 정도 솟구쳐 오르더니 그대로 파도와 함께 휙 하고 남자가 사라진 거야. 한동안 벙쪄 있다가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100% 죽었다고 생각한 게 방파제 앞뒤로 트라이포트라고 엄청 큰 콘크리트 덩어리들 쌓아놓는데 분명히 거기 부딪혔을 것 같았거든. 정신 차리고 상황실에 아까 그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서 실족했다고 보고했지. 조금 있다가 교대조를 보내주니까 근무 철수하고 상황 보고 하라고 해서 그 뒤에 상황은 못 봤는데 예상대로 남자는 바로 발견 못하고 실종됐다고 하더라고. 그날 중대장이랑 대대 들어가서 간부들한테 설명하고 좀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와서 진술받고 일단 대대에 대기하라고 해서 며칠 동안 땡보로 지냈지. 그 사이에 가족들도 경찰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근무자를 보러 왔다는 것 같은데 대대에서 막아줬는지 난 만나지는 못했어. 나중에 대대장 면담도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괜찮느냐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상황도 물어보고 해서 당시에 놀랐어도 지금은 괜찮고 상황도 설명했더니 침착하게 잘했다고 간첩이 나타나도 그렇게 보고 잘할 수 있겠냐고 하길래
당연히 잘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9박 10일 포상을 받았지. 부사수도 5일짜리 휴가였는데 나중에 복귀할 때 사자 양말 10켤레를 사다 줬어. 쓰고 나니까 생각난 건데 때 양말 사다 준 게 장마철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야전에서 장마철을 지내본 예비역들은 다 알겠지. 양말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르고 군화는 늘 젖어 있는 그 시기. 그 뒤로 우리 대대는 한 일주일 동안 FM 근무에 열기에 휩싸였지. 시체가 해안에 떠밀려 오거나 바다 위로 떠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대대장은 가만히 있는 시체도 발견 못하면서 어떻게 간첩을 잡겠느냐고. 자기 감시구역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민간인이나 어부가 발견하면 죽을 줄 알라고 하고. 만약 초병이 발견하면 포상휴가라고 말이지. 결국 10일 정도 뒤에 어부가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실종지역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더라고. 해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위섬 뒤쪽이라. 군이랑 관련 없이 그 사건은 그렇게 아물쩍 넘어갔어. 그리고 그때 시체를 발견한 어부 아들이 상근이었는데 상근들끼리는 동네 형 동생들이라 걔네들끼리는 다 얘기하는 사이고 부대 안에 갇혀있던 우리 소대 현역들도 상근한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시체를 발견했던 어부가 그 바위섬을 멀리서 지나가는데 검은색 바위 위로 하얀 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바위섬은 당연히 암초라 근처로 배가 가지 않는 데다가 어두운 색의 옷에 미역 같은 해조류도 감겨 있다 보니까 처음엔 그 어부도 시체인지 못 알아보고 근처를 며칠이나 지나다녔다는데 어제는 없던 하얀 물체가 바위에 보이니까 다가가서 봤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더란 거지. 머리랑 오른쪽 어깨부터 팔, 허리, 엉덩이까지 사라지고 없었고 왼쪽 팔이랑 가슴 윗부분만 옷에 감겨서 고기들이 못 뜯어 먹었다는데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따개비랑 조개 고동 같은 거로 덮여 있었대. 너네도 파도 별로 안 높다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 해안가 함부로 가지 마라. 백사장은 상관없는데 방파제나 바위절벽같이 낚시하기 좋은 그런 곳은 정말로 위험하다. 나도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비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도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 떠오른다. 쌍안경 속에 방파제에 서 있던 남자가 파도와 함께 사라지는 장면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출입금지. 나에게는 앤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신의 집에 사람을 부르는 것을 싫어했다.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친구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집 정리가 안 되었다던가 빨래를 널어놔서 안 된다던가 하면서 이유는 매번 바뀌었다. 애는 학교에서 제일 가는 인기인으로 그의 집에 놀러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참 많았는데 애는 그럴 때마다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자꾸 조르다 보면 어째서인지 현관에서만 노는 거면 오케이라며 허락하는 것이었다. 남자애들 대여섯 명이 남의 집 현관에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하거나 오락기를 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 현관은 넓었고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불편 없이 놀 수 있었고 현관에서 논다라는 게 처음엔 신선하기도 했지만 다들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평범한 일이 되었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앤과 친구였고 내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앤의 단짝 친구였다. 우리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항상 함께 밥을 먹었고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갈 만큼 친했지만 그만큼 사이가 좋은 나조차도 앤의 집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앤의 집은 3층 건물로 그의 방은 3층이었다. 그 당시 나는 3층짜리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단짝 친구인 나만큼은 집안에 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강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국 앤네 집에 한 번은 꼭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에게 부탁했다. 처음에는 언제나처럼 거절하던 앤도 조금 고민하더니 너라면 부모님께서 집에 들여도 혼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럴까? 라며 허락해 주었다. 드디어 앤의 방에서 놀 수 있어. 그때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앤의 집에 도착하여 기분이 매우 좋았던 나는 너희 집 진짜 궁금했었어 라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거실이었는데 앤이 말한 것처럼 더럽지 않았다. 오히려 잘 정리되어 있는 축이었다. 깨끗한 거실을 곁눈질하며 나는 앤에게 안내되어 3층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2층으로 연결된 계단과 같이 평범한 목재 계단이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계단을 디뎠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한 박자 늦게 계단 안쪽에서 톡하며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목재 계단이 삐걱거리는 느낌과는 명백히 달랐다. 내가 흠칫하자에는 설계할 때 좀 착오가 있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 애네 말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진동에 불길함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난간으로 손을 뻗었다. 난간은 절대로 잡지 마. 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평상시엔 그렇게도 온화한 앤답지 않은 명령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바로 애니 당황한 목소리로 미안해. 난간은 잡지 말아줘. 부탁할게.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그 이상 따져 묻지 않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 작은 진동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9번째 계단쯤이었을까.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탕탕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커다란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 진동에 놀라 애니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난간을 무심코 잡고 말았다. 난간을 잡자마자 애는 소리 지르며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와 동시에 계단 전체를 타고 타타타타며 진동이 울려 퍼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공포심에 휩싸이며 나는 직감했다. 엄청난 숫자의 무언가가 계단의 뒤를 밟아서 나는 소리 나는 것을 말이다. 내 발이 진동으로 흔들릴 만큼 엄청난 힘이었다. 나는 울 것 같아 앞에 있는 애네 다리에 매달려 진동이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렇게 강하게 흔들리던 계단이 갑자기 멎었다. 나는 패닉 상태로 온몸이 떨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던 애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내려가자. 내가 멍한 얼굴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애를 보자 그 말하게. 내 방에 들어갈 생각 없어졌지? 라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애네 집 현관을 나서는 나에게 그는 말했다. 제발 오늘 있었던 일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주지 않을래? 나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대학 진학할 때쯤 애는 집안 사정으로 동북 쪽으로 이사하게 되어 그들의 가족은 그 집을 떠났다. 나와 애는 여전히 친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애니 이사한 집에 놀러가는 일도 있다. 이사가고 나서는 애네 부모님은 내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애네 집에 놀러갈 때는 항상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꽃피우지만 그때의 계단 사건만은 암묵적으로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조각을 전공하는 오빠가 이상하다. 이 이야기의 제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녀에겐 조각을 전공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보자의 집에는 오빠가 만든 투상이나 흉상이 많았는데 제보자는 투상이 무서워서 오빠에게 자기 방엔 흉상 같은 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여름날 밤 제보자가 자고 있을 때 잠결의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뭔가를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오빠가 조각상을 둔 거구나 생각하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가 자신을 주시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만든 두상인가 싶었는데 하늘하늘거리는 긴 머리카락에 자신을 노려보는 차가운 눈은 영락 없는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그 머리는 제보자를 주시하고 있었고 입에선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려 일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명소리 하나 내지 못했고 책상 위에 머리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가면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머리는 계속 노려봤는데다 이상한 중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제보자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책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악몽을 꾼 게 오빠가 두상을 두고 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제보자는 따지기 위해 오빠를 찾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오빠는 학교 축제 준비로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놀랐지만 우선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방과 후 집에 오니 어머니가 제보자를 보고 걱정스럽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 어제 친구 왔었니? 책상 밑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머리카락 길이도 길고 말이야. 제보자는 자신의 짧은 머리카락을 만지다
결국 기절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현병 괴담. 대략 6년 전쯤에 대학교 복학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같은 과 동기 2명의 추천으로 걔들이 사는 대학 정문 앞에 고시원에 입주했는데 방은 작지만 가격도 싸고 조용하기도 해서 한 달간 만족스럽게 생활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계약 사기를 당한 것처럼 시끄러워졌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방에서 한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밤 10시쯤에나 시작해서 한두 시간을 매일같이 말싸움을 하니 나를 비롯한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 모두 환장할 노릇이었다. 내용 대부분은 통일성이 없었는데 은행 얘기도 있었고 연극단 얘기도 있었고 사업 얘기도 있었다. 우린 그 아저씨의 말싸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싸움이 한 달이나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찰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말싸움을 할 땐 늘 방문을 살짝 열고 책상에 앉아 이어폰도 없이 벽을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는데 말싸움이 끝나면 방문을 닫는다. 이런 게 한 달이나 계속되니 동기 2명과 나는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 직전이었고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대로 증세가 더 심해졌는지 하루 한두 시간이던 벽 보고 하는 말싸움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다. 밤 10시부터 시작된 혼자만의 말싸움이 새벽 1시까지 이어져 장장 3시간이나 소리를 지르더니 오전 5시부터 말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잠에서 깬 나는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아마 문틈 사이로 아저씨를 들여다보다 걸려서 도망친 것 같다. 문제는 아저씨가 나를 개로 착각했다. 근데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들여다본 게 내가 아니라곤 대답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침묵하던 아저씨는 어른에게 태도가 있다이냐면서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나도 화가 나서 너만 소리 지를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아저씨와 말싸움을 시작했다. 아저씨는 자기도 위층이 시끄럽게 해서 열받은 게 많다면서 층간소음 하나 없는 이 고시원에서 층간소음 얘기도 하고 나에게 너 어디에 누구 아들 아니냐면서 나를 누군가로 착각하기도 했다. 동기 2명 중 한 명은 ROTC라 아침엔 훈련하러 학교로 갔고 다른 한 명이 잠에서 깨서 나를 도우러 나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계속 너 누구 아들 아니냐고 이름만 줄줄이 대니 결국 동기는 아래층 총무에게 현 상황을 말하러 갔다. 이때 동기가 사라지자 아저씨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내 방 안까지 들어와서 내가 내 친구냐면서 목구멍을 쑤셔버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손에는 주머니에서 꺼냈는지 샤프를 쥐고 있다. 나는 내 방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저씨는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했다. 나는 이런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했는데 자라 이러면서 계속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한 아저씨는 그래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러더니 방으로 돌아가서 샤프를 놔두고 가위를 들고 나왔다. 나는 복도로 나와서 맞다이 까면 맞다이 까는 거지. 샤프를 든다고 체구도 왜소한 주제에 날 이기겠냐는 생각으로 복도로 따라 나왔다가 가위를 들고 나에게 달려오는 걸 보고 후다닥 방으로 튀었다. 가위를 보는 순간 싸운다는 생각은 안 들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는데 아저씨는 가위 든 손을 내 쪽으로 뻗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나는 방문을 닫고 아저씨는 방문을 열려는 몸싸움 중에 한 번 벌어진 틈에서 내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는 걸 본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보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일단 채굴발로 버텨서 문을 닫고 버티던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오기 전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총무를 만나러 간 동기가 올라온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우선 지금 상황만 무마해야겠다는 판단에 신고 안 할 테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만하겠다고 대답했고 나는 문 옆에 방마다 배치된 소화기를 놔두고 문 열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래도 안 가면 그냥 소화기를 면상에 휘두를 생각이었는데 아저씨는 나도 남자라면서 사과받았으니 됐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근데 되긴 뭘 되냐. 나는 방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가위로 찌른 자국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총무에게로 내려갔다. 총무실에서는 동기와 다른 고시원 입주 학생이 한 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저씨를 내보내길 요구 중이었는데
사장과 아직 얘기 중이라던 총무도 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는 이건 살인미수라고 화들짝 놀라서 고시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 전화를 받은 사장은 점심에 고시원으로 와서 내 방문에 남은 가위 자국을 확인하고 안 그래도 다른 입주인들 항의가 커서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만으로 내보내려다가는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며 경찰의 힘을 빌려보기로 하고 지구대로 갔다. 경찰은 방문에 가위 자국이 있건 말건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했어야 다 지난 다음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가라는 투로 얘기했는데 우린 가위 들고 설치는 사람이니 그냥 고시원에서 강제 추방을 할 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이런 일에서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집행은 사장과 총무가 할 테니 곁에서 봐달라고 사정해서 지구대 경찰이 다른 경찰을 불렀다. 무전을 받고 지구대로 온 경찰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 가는 차 안에서 강제 집행은 못 도와주지만 혹시 신원 정보가 있냐고 물어봐서 고시원 사장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은 아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줬는데 조회를 해본 경찰 2명은 갑자기 몸에 지닌 총을 체크했다. 후근한 동네 아저씨 인상이던 경찰 2명의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 보니까 경찰은 경찰인갑네 생각이 들었다. 뭐 올라가서 대단한 일이 있던 건 아니고 경찰이 아저씨를 수갑 채워서 잡아가는 거로 싱겁게 끝났다. 저항했다면 총 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는 동기랑 종종 했다. 아저씨가 지명수배범이 아니었다면 고시원에서 퇴출하는데 꽤 골치 아팠을 텐데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으로 어쩌다 보니 해결됐고 이렇게 고시원은 다시 조용해졌으나 몇 달이 지나니 풀려나더라고. 지명수배범이긴 했는데 대단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나 보다. 나는 갑자기 가위나 칼 가지고 나를 기습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주방 등지에서 마주치면 나를 조용히 노려보던 아저씨는 내가 샤워실에서 혼자 양치질할 때 갑자기 나타났다. 아저씨는 자네가 신고했냐면서 자네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사과하지 않았느냐. 내가 안 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마침 그땐 사장이 있었기에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은 사장이 달려와서 이 학생이 신고한 게 아니라며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럼 사장님이 신고했냐고 언성을 높이는 걸 총무와 함께 사장이 강제로 끌어냈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고 이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방에서 짐도 빠지면서 이 아저씨는 고시원에서 사라졌다. 구복하러 다시 고시원에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방을 한번 옮겼지만 다행히 그 이후론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이야 조현병이 사회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그때는 조현병이란 용어도 널리 퍼지지 않았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뉴스도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때였다. 정상인의 감각으로 말싸움 내지 주먹싸움 정도만 생각하다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들면 내가 아무리 체격이 더 커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경험했고 그때 저 방문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PC방 사건에서 김성수에게 죽은 피해자처럼 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 또 가위를 휘두른 게 오전 6시의 일이 아니고 방금 점심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했으면 지구대에 그 경찰은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5번째 이야기. 천국의 엘리베이터. 제가 살던 곳은 부산 계금동에 있는 신계금 LG 아파트였는데 아파트터가 공동묘지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원래 겁이 많고 귀신을 무서워하던 저는 저희 아파트가 왠지 모르게 무서웠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거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걸 꺼려했죠. 그러다 그날 아버지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평소라면 아버지와 같이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시는 걸 기다렸다 같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분을 못 참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저 먼저 올라가 보겠다고 하고 혼자 올라갔죠. 저희 집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가 지하 1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제 맘을 아는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냉큼 올라타고 3층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고 3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안에 또 거울. 그냥 그렇게 멍하니 보다가 3층이 됐겠지 하고 올려다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버튼은 불이 꺼져 있고 내가 안 눌렀나 보다 하면서 귀찮게 좀 걸어야겠네 하며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고는 쭉 쳐다보고 있는데 6층에서 7층으로 넘어가는 순간 버튼에 불이 꺼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버튼이 이상한가 싶어서 9층과 10층을 같이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8층에서 9층이 되는 순간 9층 버튼에 불이 꺼지더니 이내 10층 버튼까지 꺼지더군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13층부터 27층까지 모든 버튼을 누르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멈추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는데 스피커에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아저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엘리베이터는 한층 한층 계속 올라가면서 불이 계속 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엘리베이터 문도 두드리고 감시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어 봐도 스피커에선 이상한 소음만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패닉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휴대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 않는지 멈추지도 않고 그렇게 불이 꺼지면서 26층과 27층만 남았을 때 진짜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과 버튼에 불이 꺼지는 게 느리게 보이면서 순식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생각을 하고 있는데 27층에 불이 꺼지고 조금 더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쿵 하고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흔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전등은 깜빡거리고 나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넘어져 울고 두세 번 흔들리던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기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렸어요. 힘겹게 열리던 문은 절반 정도 열렸을 때 멈췄고 전 그냥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지면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멈춰 있었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서는 꺽꺽 울어댔어요. 울음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꺽꺽댔어요. 그러다 뒤를 돌아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반쯤 열린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형광등을 깜빡이면서 마치 다시 타라는 듯이 말이죠. 그 앞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미친 놈처럼 허겁지겁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빨리 경비 아저씨께 이걸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골로 갈 뻔한 주제에 정의감이 생겨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하 1층에 도착해서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경비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아저씨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멈추지를 않아요. 사람들 못하게 해야 해요 하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리고 아저씨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제가 탔을 때 죽을 뻔했다고 비상호출 왜 안 받으셨냐고 아까 그렇게 감시 카메라 앞에서 난리를 쳤는데 못 보셨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며 계속 경비실에 있었는데 비상호출 같은 거 온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꿈 건너 보다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덜덜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맥이 탁 풀려서 바로 침대로 가서는 그냥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냥 꿈이면 좋겠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반년은 엘리베이터를 아예 못 탔네요. 그 후 반년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탈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혼자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조금 불안해요.